안녕하십니까, 제주원입니다. 드디어 이제 자원봉사 2회 첫 장이 열렸네요. 왜 자원봉사를 하는가에 대한 이해와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이 처음 시작했을 때에는 자원봉사와 문화 이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수업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서로 굉장히 상이한 파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두 권의 책이 한 학기 동안 그 모든 것을 하기에는 굉장히 물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학생들도 힘이 들어 하기 때문에 저와 김영규 교수님께서 같이 이 자원봉사에 관한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권의 책으로 엮었는데 자원봉사라 함은 실제로 우리 사회 전반에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하는 수업은 해외봉사잖아. 그러면 해외봉사는 그 타국에 대한 혹은 타민족에 대한 문화적 이해가 없이 자원봉사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원봉사가 어떤 이유에서 발전하게 되었는지, 자원봉사가 왜 필요한지, 그 다음에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타민족 혹은 타국가, 타인종에 대한 문화를 다시 공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자원봉사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율성을 가지고 또 자원봉사가 얼마나 우리 인간의 인간성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그런 수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자원봉사 뭐 해본 학생들도 있죠, 그지? 그 자원봉사가 실제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런 자원봉사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뒤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떻게 자원봉사가 이루어지고 또 생겼는지에 대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장은 바로 자원봉사의 이해가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사실 자원봉사가 거의 없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 동안 자원봉사의 개념이 없었죠, 그지? 그러나 한국에서 불행한 근대사가 있었어요. 어떤 근대사죠? 일제강점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는 한민족 간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난한 나라였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방글라데시나 캄보디아보다도 더 가난했을 거예요. 소말리아 정도 되었을 거예요. 한 번도 굶어 죽는 문제를 걱정해보지 않은 해가 없을 정도로 언제나 가난한 나라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일제강점기의 착취와 동족끼리의 전쟁으로 그야말로 모든 백성이, 모든 국민이 도탄에 빠졌다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 많은 외국에서, 많은 나라에서 봉사활동이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 봉사활동이, 그 원조가 먹고 사는 데에 모든 것을 집중했다면 현재와 같은 경제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외국의 봉사활동이나 원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우리 국민의 부지런함과 능력으로 또 노력으로 현재와 같은 경제발전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봉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봉사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기 어려웠죠. 심지어 1980년대에 들어서 우리가 비교적 궁핍의 문제를 어느 정도 벗어났을 때까지도 봉사에 관한 인식이 별로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가 1986년 아시안게임, 그 다음에 1988년도 올림픽을 계기로 지금과 같은 자원봉사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올림픽 때에는 국가적
대한민국이 생기고 가장 큰 국가적 행사를 하게 된 해였었어요. 그런데 그 올림픽 행사에는 물자도 물론 많이 중요했지만 인적 자원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국민들이 자원봉사를 함으로 해서 국가적 행사가 굉장히 원활하게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1990년대 들어서 자원봉사가 사회 전반에 필요하다는 생각이 국민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면서 자원봉사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조를 받던 지원 대상국에서 타국에 대한 원조를 하는 유일한 국가였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국도 타국에 대해서 많은 원조를 하고 있죠. 그치? 그러나 정말 소말리아와 방글라데시 같이 정말 굶어 죽는 문제를 걱정하던 그런 나라에서 타국에 대한 원조를 실현한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국민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는 이 국가적 원조는 사실 노블리스 오블리주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노블리스 오블리주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반드시 도덕적 의무가 필요하다는 데서 비롯되었죠. 그런데 이 도덕적 의무가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 간에도 도덕적 의무가 요구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많은 원조와 봉사활동으로 지금과 같은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되었으니 우리가 받았던 그 많은 것들을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에 지원을 함으로써 우리도 세계의 한 구성국가가 혹은 훌륭한 구성국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자는 우리나라에도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외국에 지원을 하느냐, 이렇게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반은 맞는 말이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혹은 우리가 정말 가난했던 그 시기에 외국의 봉사활동이나 원조가 그 국가가 자국민을 완벽하게 케어하는 나라였던가? 아닙니다. 그 원조하는 봉사활동하는 심지어 참전하는 국가 중에 필리핀도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보다 더 가난한 시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밥을 나누어 주었던 것은 자기가 배불러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이타성, 그것이 인간의 인간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을 위해서 물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지만 우리보다 더 가난하고 더 힘든 국가를 위해서 국가적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원봉사가 어떻게 도입되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의 도입 배경에는 개인적 도입 배경과 사회적 도입 배경,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개인적 도입 배경을 보면 메슬로우가 1964년에 쓴 인간의 욕구 5단계설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심리학자였어요. 그런데 이 심리학자가 쓴 인간의 욕구 5단계설은 인간의 욕구에 관한 연구의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도 많은 연구자들에게 인용되는 그런 논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간은 욕구가 5단계로 나누어지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잠깐만요.
피라미드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피라미드 형태의 인간의 욕구는 5단계로 나눠지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5단계죠. 그러면 이 5단계에서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이 단계가 생존의 욕구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관계되는 생존의 욕구야. 거의 짐승과 같은 욕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자신이 생존할 수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죠. 그지? 그래서 매슬로우는 인간 욕구 5단계설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는 인간이 생존하거나 하는 욕구를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그러니까 원초적인 욕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존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성적 욕구, 가장 본능적인 욕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매슬로우는 이 단계에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에는 다음 단계로 욕구가 이동된다고 봤어요. 그러면 밥을 먹고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욕구를 충족하게 돼, 본능적 욕구를 충족하게 되면 다음에는 어떤 욕구를 충족하고 싶어지냐 하면 바로 안전의 욕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전. 자, 안전의 욕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밥은 먹고 죽지 않을 만큼 됐어. 그러면 그때는 뭐 신석기 시대나 구석기 시대나 혹은 현대에 왔어도 치열하게 생존을 했어. 그러면 무엇을,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자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함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집을 가진다든지 혹은 기후에 맞는 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현대와 같이는 많은 방법이나 보안, 이런 안전의 욕구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 안전의 욕구를 충족하게 되면 다음에는 소속감의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친구도 만들고 학교도 가고 동창회도 하고 동아리도 만들고 이렇게 소속의 욕구를 가지죠. 그래서 소속의 욕구를 가지는 것은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자 있으면 외롭죠. 그지? 물론 요즘에 뉴 제너레이션들은 혼자 있어도 휴대폰 하나로 혼자서 충분히 외롭지 않고 즐겁게 지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 게임조차도 누군가 상대가 있어야만이 가능한 거죠. 그지? 그래서 소속의 욕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속의 욕구가 충족되면 무엇을 가지게 되느냐? 소속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게 되죠. 그지?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리더가 되고, 물론 소속의 욕구 때문에 결혼도 하고 친구도 가지고 하지만 사람들은 더 그 소속 안에서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욕구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이 되고 싶고 어떤 사람은 사장이 되고 싶고 이런 욕구를 가지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회적 성공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고 나면 사람은 굉장히 허무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왜 바람직하지 않은 길로 빠지는가가 바로 여기에 답이 있던 거야. 인생에서 모든 것을 충족하고 나면 굉장히 허무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최정상급 연예인들이 마약을 한다든지 최정상급 재벌가에서 일탈을 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우리가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최종에 그 허무감을 이기지 못하면 약을 하다가 자살을 합니다. 우울증을 배경으로. 그죠?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이룬 것에 대한 허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슬로우는 이 자기의 모든 것을 이룬 다음 단계에 무엇이 있다고 봤냐면 바로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다고 본 거예요. 자아실현의 욕구. 그럼 자아실현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면 정말 행복할 것 같잖아. 왜 허무할까?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모두 다 이룰 수 있는데 왜 허무한가? 물론 나도 겪어보지 못했고 여러분도 겪어보지 못했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다면 과연 행복할까? 우리는 거기 도달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그치?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이 자아 실현의 욕구를 얻기 위해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심리학에서 보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봉사활동을 해요.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만족감이 허무함을 느꼈을 때, 마약을 했을 때와 같은 그런 뇌에서 호르몬 물질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충족감이 크겠어요. 그치? 그래서 사람들이 봉사활동으로 뛰어들므로써 가장 바람직한 자아실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인적 도입 배경을 보면 바로 이렇게 자기 개발을 계속하고 싶다. 자아실현의 욕구가 강력한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자기 발전을 할 수가 있고 또 계속해서 자원봉사 대상자가 생김으로 해서 성취 욕구와 경험 추구적 욕구가 굉장히 발현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인적 두 번째로는 사회적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치는 아니지만 인간 내가 생각할 때 자신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인간의 옳은 것을 추구하는 현대와 바람직한 가치 합리적 시기를 누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지러울 정도의 발전 속도를 가지고 있고 세계적으로 경제가 발전함으로 해서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또 편리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많은 차량을 사용하고 있고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저개발 국가에서는 빈부격차나 환경훼손이 훨씬 더 빨리 또 더 많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급작스러운 경제 발전은 사회 환경적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국가의 국민소득이 높아질수록 빈부격차나 계층 간의 갈등, 환경훼손 이런 것에 따른 공해 문제 등등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문제를 발생하더라도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자원봉사 역할이 공공복지의 보조 역할로서 또 대안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시설의 공적기관 인력과 재정이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에 들어서 복지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 명제가 되고 있어요. 어떤 복지를 이루어야 되는지 또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이나 아동 혹은 다문화 가정, 노인, 경제적 약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근본적 책임이 사실은 국가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상의 어떤 국가도 이런 사회복지의 근본적 책임을 다 하는 국가가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정부가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터무니없이 부족하죠. 왜? 최소한의 인건비와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미신고 시설이나 미신고 시설이나 또 열악한 사회복지단체에서는 정부 보조금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현실 때문에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힘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방치될 수가 있죠.
이럴 때 민간 자원봉사단체나 봉사자들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제에 굉장히 큰 효과를 나타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사회에 들면서 많은 나라들이 경제발전의 목표를 두고 있지만 또 많은 나라들이 경제발전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계층 간의 갈등이나 환경적 문제를 외면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식 있는 많은 시민과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해결책이 모색되고 또 자원봉사기관이 설립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의 이나 공적기관의 인력이나 재정이 부족한 어떤 부분을 자원봉사기관이 도움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환경적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하면 인류는 경제성장을 엄청나게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우리 역사상에 유례가 없는 안락한 생활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의 대가로 자연 생태계와 사회 생태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기후변화, 또 청년들이 가지는 구직난, 또 사회 소외계층의 교육환경 등등 주거환경이나 범죄율 혹은 개인의 인간관계 등등 총체적인 위험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공적기관에서 모두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힘을 보태는 것이 바로 봉사활동 혹은 봉사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민간단체의 발생입니다. 민간봉사단체는 산업사회를 거치면서 경제적 발전을 이룩한 대가로 더 윤택한 삶을 누리지만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경제적 발전이나 윤택한 생활에서 그 혜택이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치? 그래서 구제하기 힘든 이런 정부나 공공기관이 구제하기 힘든 이런 현실 속에서 민간 봉사단체가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고 민간 자원봉사단체는 이런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을 구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간 사회봉사단체는 적은 예산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천을 함으로 해서 물론 봉사단체는 또 봉사자는 급료를 지급하지 않는 순수한 말 그대로 봉사단체이죠. 그지?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하는 사회구휼 정책보다 적은 예산으로 양질의 봉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 봉사단체가 많이 생김으로써 봉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과 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생김으로 해서 사회 개혁 운동의 어떤 기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자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현대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의식의 변화가 있어 왔죠. 또 이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수업처럼 이런 교육의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 방법과 프로그램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자원봉사단체는 지원자들의 관심과 마음을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자원민간단체가
발생을 해서 그것을 도와주게 되었죠. 그래서 민간단체의 발생은 많은 자원봉사활동 지원자들에게 봉사의 기회를 제공해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자원봉사가 의무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자원봉사는 의무화할 수 없어요. 자원봉사 특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으나 뒤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원봉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훗날의 어떤 자원봉사 활동에 기여하는 재원을 마련하는 그런 방편으로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보면 자원봉사를 함으로 해서 여가 생활을 보람되게 할 수가 있죠. 그지? 자, 누구를 위해서 바람직한 가치관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고, 또 자원봉사 활동을 함으로 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자기가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진로 선택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형성하죠. 내가 바람직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형성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 활동은 절대적으로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사회성을 개발한다든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하였을 때 자신감과 지도력 향상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활동은 가장 궁극적인 마지막 목표가 있어요. 바로 인간 존중의 정신과 태도 형성이에요.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 사회의 약자를 위해서 어떻게 자기가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가치가 형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성취감을 얻는지를 경험함으로써 인간 존중의 정신과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 형성에 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의 필요성 중에는 개인적인 측면이 있는데요. 개인적인 측면은 인간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인정의 욕구가 생깁니다. 바로 매슬로우가 말하는 4단계 욕구술이죠. 그치?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사실 인정의 욕구를 충족시키죠. 그래서 이것을 충족시킴으로 해서 자기가 육체적, 심리적 가치관의 향상과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사회의 건전한 발전의 토대에 자기가 참여했다는 느낌을 가짐으로써 개인에게 바람직한 기준을 유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경제적인 발전과 사회적인 기술 발달로 인해서 오히려 개개인의 소통이 감소되고 있어요. 내가 학교 앞에서 보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둘이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지 않고 카톡으로 서로 대화를 합니다. 우리 같은 나이의 사람들이 보면 헐 싶어요. 그죠? 하지만 현대 여러분들은 멀티플레이어 인간이잖아. 너 멀티플레이어 휴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꺼번에 하죠.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랑 있으면서 다른 친구간들도 소통하려고 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이런 혁신적인 기술 발달이 오히려 사회 구성원 혹은 개인 구성원 간의 소통이 점차 적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적인 측면에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시키고 소통하고 이해를 증진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자원봉사 활동을 함으로 해서 자기가 바람직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족이 함께 가지고, 또 자녀들은 바람직하고 훌륭한 가치관을 가지는데 정말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정적 화합 혹은 유대감을 결속시키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회적 측면을 한번 볼게요. 사회적 측면은 인간이 원래 이기성이 있죠. 뭐 성선설도 있고 성악설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쪽이 인간은 악하다, 인간은 선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인간 하나에는 선한 인간의 측면과 악한 인간의 측면 모두 다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한 인간의 측면은 다른 사람을 보면, 약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슬퍼하는 사람을 보면 위로해주고 싶고, 배고파하는 사람을 보면 먹을 것을 주고 싶은 그런 게 있죠. 그럼 악한 측면을 보면 남이 좋은 걸 가지면 뺏고 싶고, 남보다 더 잘하고 싶고, 남에게 이기고 싶고, 남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더 높이 올라가고 싶고, 이게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심리적 태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봉사활동은 그런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벗어나서 합리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경제 발전에 따른 환경적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지? 그래서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건전한 시민의식은 사회 전반의 유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내가 코로나19에 자가격리 기간이야. 근데 난 생각할 때 내가 별로 괜찮을 것 같아. 내 생각에, 나 혼자 생각에. 그렇지만 코로나19는 잠복기간이 14일이죠. 그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결정할 수 없는, 의학적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난 괜찮을 거냐 이렇게 말하면서, 생각하면서 자가격리 기간을 어기고 밖으로 돌아다녀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자가격리를 통해서 사회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지? 그것이 바로 바람직한 가치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이지만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은 전부 유기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사회봉사활동 혹은 환경적 활동이나 환경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또 환경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 문제를 바람직하게 하려고 하는 행위에 대한 실천이 여러분들이 사회의 우수한 인재로 발전되는 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대예요.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100살까지 살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환경이 훼손되고 사회가 발전하는 이 많은 상황이 여러분들이 100년 후의 세계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환경 문제에 무관심하게 군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나머지 70몇 년 혹은 80년 후의 세월을, 80년 후의 현실은 더 끔찍할지도 모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한 번 더 사회 환경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된다. 자원봉사는 도대체 뭐냐? 자원봉사의 정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의 볼런티어라고 하죠. 이 자원봉사자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에서 생겨났느냐? 이 단어를 보면 라틴어에서 생겨났어요. 볼런타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럼 이 볼런타스라는 말은 뭐냐? 그 진짜 뜻은 자발적, 자주적, 임의적 자유의지. 이게 바로 자원봉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자원봉사자는 트레크라는 학자가 지역사회의
복지 정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지역사회기관, 단체에서 무보수로 자발적인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자원봉사가 굉장히 중요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정의예요. 내가 어떤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무엇을 도와주면 자원봉사자인가? 아닙니다. 자원봉사자는 반드시 지역사회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되어야 되며 보수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사람만이 자원봉사자라고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타적인 생각이나 나의 어떤 마음으로 남에게 잘해주는 것은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자원봉사자는 지역사회기관이나 단체에서 거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고 대상자에게 배치되어 거기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만이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는 도대체 뭐냐? 자, 자원봉사의 정의를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는 실제로 자원봉사라는 말이 없었어. 우리나라는 자원봉사가 없었어요. 조선시대를 보더라도 부자가 혹은 먹고 살 만한 사람이 거지를 만나거나 못 사는 사람들에게 적선을 한다. 또 선행을 한다. 이렇게 말했었지 자원봉사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랬다가 1980년대 이전에는 봉사자, 봉사원, 적십자 봉사원 이런 말들이 있기는 했었어요. 그랬다가 1980년대 이후에 비로소 자원봉사자라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1980년대에 많은 국가적인 행사가 이루어지면서 무보수로 어떤 교육을 받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되었죠. 그지?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자원봉사나 자원봉사자라는 말이 많이 쓰이게 되었죠. 그러면 자원봉사와 사회봉사가 있어. 여러분들 혹시 사회봉사라고 들어봤어요? 자원봉사는 자발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무가 아니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회단체에 교육을 받고 자발적으로 무보수로 하는 것이 자원봉사예요. 그럼 사회봉사는 도대체 뭐야? 똑같이 봉사하는데 바로 타의적이라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TV나 이런 데 보면 어떤 범죄자가 사회봉사명령 이런 거 하는 거 들어보셨죠? 사회봉사명령 100시간, 사회봉사명령 60시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이런 거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사회 기준에 반하는 행동을 한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사회봉사를 하라고 법원에서 지정해 주는 거야. 즉 말해서 봉사활동을 하긴 하지만 타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회봉사 말고 자원봉사 활동의 장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기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자원봉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민간 봉사단체에 소속되어야 돼요. 소속된다는 건 뭐죠? 통제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교육도 받겠죠.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가 원래 생활했던 것과 전혀 다른 어떤 사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자기가 거기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목표를 달성하는지 또 자기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특히 여러분같이 대학생일 때는 사회 경험이 많지 않죠. 그치? 그럴 때 자기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자기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이 생기죠. 그래서 거기서 경험을 통해서 자기 관리 능력이 향상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켜줘요. 도대체 자원봉사 활동을 하러 온 사람은 모두 천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에는 정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특히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학교, 동아리, 아르바이트 한정된 어떤 사회생활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한정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원봉사 활동을 가보면 사회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 직업, 성격, 소속,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대인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되죠. 그치? 그래서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켜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인관계 능력이 향상되면 당연히 사회성이 올라가죠. 여러분들이 그동안 만나볼 수 없었던 장애인도 만날 수 있고 변호사도 만날 수 있고 또 의사하고도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게 될 수 있으며 나이 많은 국회의원 혹은 뭐 전업주부 또 프로그래머 등등 정말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서 사회성을 함양시키는데 굉장히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자신의 올바른 자아정체성을 가질 수 있죠. 자원봉사 활동자 중에서도 좋은 사람도 있고 아집이 있는 사람도 있고 꼰대도 있어요. 갈등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갈등을 통해서 또 그런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그 어떤 기관의 목표를 달성했을 때 오는 성취감을 느끼고 하면서 바로 올바른 자아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의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관심이 없는 일들을 시작하면 지속성을 유지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의사나 간호사들은 의료봉사활동을 하게 되고 유아교육과에 다니는 학생들은 유아 관련 봉사활동을 하죠. 자기가 잘하거나 혹은 관심 있는 일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철저하게 약속 이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상자와의 약속이에요. 내가 무급, 즉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과의 약속 혹은 기관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봉사를 하는 입장이고 저 사람은 봉사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더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러한 태도는 봉사자로 하여금 굉장히 자괴감이나 반발심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한 태도와 감사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기관의 일을 이해하고 정성을 다해야 돼. 서로 기관에서 하는 일이 나의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기관이 하는 일은 기관의 목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무조건적인 이해는 힘들어. 그랬을 때 질문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내가 어떤 기관에 책임적인 일을 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또한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활동을 해야 됩니다. 내가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내가 이 일을 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이고 책임감이 있는 자세로 활동을 해야 됩니다. 또한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그 기관에서 자원봉사의 인적 사항이나 비밀을 알게 될 수가 있어요. 또 기관의 비밀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십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비밀 유지를 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죠. 그치? 물론 우리가 봉사활동을 할 때는 비밀 유지에 대한 서약을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대상자나 기관의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원봉사 관리의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원봉사 관리의 개념을 보면 자원봉사 활동을 원하는 측과 자원봉사 활동 원하는 측이 있죠.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 원조를 받는 쪽의 욕구를 연결해서 효과적으로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절차가 바로 자원봉사 관리예요. 그래서 서로 연결해 주는 거죠. 그치? 두 번째로 자원봉사 관리자의 개념은 자원봉사 활동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개념이 되겠고, 또 그 역할은 봉사자와 대상자의 행동 지침을 결정해. 봉사자가 뭘 할 건지, 대상자가 뭘 할 건지 행동 지침을 결정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관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를 달성하도록 동기를 계속 지속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자원봉사 관리자와 자원봉사 관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손 돕기 활동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복지시설에 일손을 돕고, 학교 내에 일손을 돕고, 병원, 지금 코로나19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죠. 그지? 자, 농어촌 일손 돕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문 활동이 있어요. 병약자를 위문한다든지, 양로원 위문한다든지, 장애인, 고아원, 이런 위문 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캠페인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교통안전 캠페인. 엄마들이 와서 초등학교 때 하죠. 그지? 자, 엄마들이 돈을 받나요? 안 받죠. 무급이에요. 그래서 캠페인 활동을 하고 공공질서 확립이나 환경보전 캠페인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그리고 학교 주변 정화 캠페인을 한다고